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지금 비바 리퍼브리카, 많이들 아시는 토스라는 곳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유민환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세이트랙 기술 특강을 맞아서 이제 추천에 관련돼서 뭐 기술적인 얘기도 이제 전달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에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부수적으로 이제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들, 그리고 미리 좀 챙기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좀 이따가 제 간단한 커리어를 소개해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광고, 어떻게 보면 추천보다도 이제 광고 사업 쪽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광고 관련된 내용도 이제 소개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 커리어 정도 이제 제가 발표를 하니까 제가 누군지는 아셔야 되니까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대학원 석사에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 연구실을 나오고, 거기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이제 알파고 갑자기 빵 뜨면서 그때 이제 AI라는 걸 좀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네이버, 당근에서 이제 광고 관련된 머신러닝 엔지니어 한 6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우아한 형제를 배민이죠. 배민에서 이제 머신러닝 이제 플랫폼 개발하는 걸 1.5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광고 도메인으로 돌아와서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에서 이제 광고 추천 관련된 팀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하다고 하면은 이제 CTR 예측하는 파트에서 좀 리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신 분들께 좀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일단은 추천 시스템이 뭔지 좀 제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추천 시스템에 이제 예측하는 모델링, 뭐 AI 또는 머신러닝 모델링이 어떤 방법론들이 있는지 좀 짧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1번하고 2번은 좀 오버뷰 같은 느낌이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주의 깊게 주요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이제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알시겠지만 모델 한두 개 만든다고 뭔가 AI 서비스나 머신러닝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천 시스템 관점에서 이제 모델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어떤 챌린지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모델링 외에 좀 고려를 했으면 좋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좀 광고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게 된 배경 같은 경우엔 지금 오신 분들이 다 이제 스타트업 또는 이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속해 있었던 뭐 네이버도 그렇고 당근도 그렇고 배민도 그렇고 토스도 그렇고 모두 다 광고 사업을 하거든요. 이 광고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유저들을 많이 모으고 그 트래픽을 매출로 가장 쉽게 프로젝션을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광고라서, 이제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광고에 대해 뭐 생태계라든지 기술 같은 거를 좀 사전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실무 관련돼서 이제 경험 공유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덕션 환경을 적용할 때 이제 엄청 많은 시행착오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적용할 때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은 것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추천 시스템이랑 뭔가를 좀 얘기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추천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떤 서비스 또는 플랫폼에서 사용자한테 개인화된 컨텐츠와 상품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약간 기술적으로 이제 보는 거고, 약간 서비스 관점으로 보면은 이 추천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한테 경험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타트업 또는 이제 많은 IT 회사들이 결국에는 사용자 경험만 중요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엔 돈을 벌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 경험 향상을 토대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목표하는 매출이라는 비즈니스 임팩트를 좀 더 고도화를 한다던가 플러스 알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추천 시스템을 계속 고도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추천 시스템의 중요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은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유튜브만 해도 하루에 막 엄청난 스케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토스 같은 경우에도 개인 결제 내역 같은 게 하루에 몇억 건씩 쌓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많은 이제 정보들이 이제 쌓여가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정말
사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컨텐츠를 선택을 하고 이제 이 서비스를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최적화된 이제 선택을 도움을 주는 것을 저는 추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추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성과를 통해 이제 매출 증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하는 것이 이제 추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거 앱처럼 딱 키시면은 이제 영화들이 계속 추천이 되죠. 그리고 또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홈으로 오면 또 다른 추천이 또 나오고,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사용자 만족감을 올림으로써 이제 유료 구독을 이제 유도를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넷플릭스의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은 이제 아마존인보다 이제 쿠팡을 쓰지만 뭐 쿠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쿠팡 같은 데 보면은 상품을 구매하고 나면은 또 갑자기 그 구매 이력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으로 이제 이 상품 사볼래? 또는 아니면 이런 거 좋아해? 라는 거를 또 추천으로 하죠. 그러면 또 구매를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봤었던 이제 영상들을 기반으로 또 추천을 해서 이제 유튜브의 이제 서비스 이용 시간을 증가시키고, 이 서비스 시간 증가시킨다는 게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광고의 이제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또 유튜브도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흔히 말하는 미국의 빅테크들, 넷플릭스, 아마존, 유튜브 또는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뭐 검색이라는 것도 하나의 추천의 이제 서브셋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천이라는 기술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IT 서비스들이 계속 고도화해서 이제 매출로 이제 매출로 이제 계속 프로젝션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좀 추천 시스템이 약간 이런 배경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또 추천 쪽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장표 한 장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1세대 단순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의 직관에 의해서 이제 추천을 하는 거예요. 뭐 인기도 기반 추천이라고 하면은 그냥 가장 여태까지 많이 팔렸던 상품을 추천한다던가, 아니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봤었던 뭐 영상을 추천한다던가, 이렇게 단순한 것들. 뭐 카테고리와 필터링이라는 것도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장르가 다양하죠. 그래서 뭐 액션 아이템 중에 뭐 1순위, 아니면 뭐 로맨스 영화 중에 1순위, 뭐 판타지 영화 중에 뭐 1순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에디터 추천 같은 경우에 요즘에도 계속 있는데, 뭐 백화점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홈쇼핑 보면 뭐 MD 추천 상품들이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온라인에서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1세대 추천이고,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뭔가 직관이나 되게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이제 추천 방식들이에요. 결국 이제 사람의 리소스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로 보면 이제 협업 컨텐츠 기반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뭐 여기 아래에 써 있는 거죠.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콜레버터 필터링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요즘 업계에서 부르기는 좀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들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 2세대부터는 이제 사용자 행동을 패턴을 이제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이템 특성 같은 걸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개인화된 이제 추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사용자가 보는 추천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적화가 된 건 아니겠죠. 대신에 이제 2세대부터는 좀 개개인별로 추천 결과를 좀 달리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요즘 많은 회사들은 좀 3세대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세대 개인화인데 뭐 딥러닝 기반 모델을 쓴다던가, 그리고 또 실시간 개인화를 한다던가, 뭐 다양한 시그널, 뭐 흔히 말하는 피처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간 개인화 같은 경우에 유튜브 보시면은 이게 정말 실시간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 추천 화면에 자동차 영상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딱 고양이를 검색하는 순간 화면이 고양이로 뒤덮입니다. 이 정도로 유튜브 같은 게 엄청난 고도화된 되게 실시간 추천을 달성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이게 기술적 챌린지가 있고, 많은 회사들이 이걸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AI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고 있는 추천 같은 것들보다도, 아니면 LLM, 아니면 뭐 VLLM, 뭐 멀티모달 VLLM 모델 같은 거를 기반으로 한 것들을 AI라고도 많이들 인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추천도 마찬가지로 이런 LLM 기반으로 추천을 한다던가,
아니면 멀티 모달 추천을 한다던가, 또는 이제 이 3세대 같은 딥러닝 기반 모델 같은 경우에 많이들 뭐 모델이 이제 설명 가능하지 않고 블랙박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LLM 기반으로 하면은 뭐 그 프롬프트에다가 너 추천해준 이유 같은 거 써줘 하면은 일단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I 통합을 해가지고 좀 설명 가능한 AI 추천 같은 것도 많이들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실제로 서비스 레벨까지 고도화된 거는 아직 국내에서 보지 못했지만, 뭐 논문 같은 것들 찾아보면은 좀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좀 추천에 대해서 좀 간략한 오버뷰였고,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스타트업 상업을 하시게 됐을 때 이제 추천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추천을 어떻게 모델링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 건데,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건 실제로 현업에서 쓰는 기술 스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아까 뭐 컬레버터 필터링이나 컨텐츠 기반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많이들 트레디셔널,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방법들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왜 아직도 쓰고 있는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제 협업 필터링 같은 경우 유저 베이스드와 이제 아이템 베이스드가 있는데, 이제 유저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사용자의 이제 서비스 활동 이력을 기반으로 해서 유사한 사용자를 찾아요. 그래서 유사한 사용자들을 찾고, 그 사용자들이 이제 선호했던, 또는 뭐 유튜브로 치면 봤던 영상을 봤던 영상 중에서 이제 겹치지 않는 걸 추천해 주는 거를 이제 유저 베이스드 콜렉터 필터링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상품, 어떤 특정 상품을 샀어요. 그리고 이 상품을 산 다른 사용자들을 찾아요. 유사한 사용자를 찾고, 그 유사한 사용자들이라는 풀 내에서 아직 안 산 상품을 추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쿠팡 같은 데서 보면은 쿠팡도 그렇고 배민도 그렇고 어떤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결제하기 전에 보면은 이런 것도 어때요? 아니면 쿠팡에서 보면은 뭐 이 상품을 산 사용자들은 이것도 샀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유저 베이스드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템 베이스 같은 경우에 유저 베이스랑 좀 반대로 사용자를 탐색하는 게 아니고 아이템을 탐색을 하는 겁니다. 요건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전거 상품 페이지라고 보면은 하단에 이 뭐 유사한 자전거들 대신에 이제 뭐 더 비쌀 수도 있고 더 쌀 수도 있고 좀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템 기반으로 하는 거를, 아이템 기준으로 하는 거를 이제 아이템 베이스드 컬러 필터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아이템 레벨로 가든 아니면 유저 레벨로 가든 좀 분기가 있죠. 그래서 종합적인 거를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좀 쓰는 게 이게 컨텐츠 기반 필터링 같은 게 있어요. 이 유저 베이스나 아이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샀다 안 샀다, 아니면 사람의 액션,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로 보면 이제 특정 사용자가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레이팅 같은 정보밖에 못 쓰거든요. 근데 이제 컨텐츠 기반 필터링 같은 경우는 좀 더 풍부한 정보들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템 특성 활용이라고 한 거는 요즘 뭐 딥러닝들 많이 이제 쓰니까,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좀 치환해서 얘기하면은 그냥 아이템 관련된 피처를 더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사용자 필터링도 이제 필터링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용자에 관련된 피처를 더 풍부하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TF, IDF라는 거를 좀 썼는데, 이제 TF 뭐 검색 엔진에서 쓰는 약간 알고리즘 같은 건데, 이게 혹시 관심 있으면 나중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잘 정리된 게 많을 거라서 이거 좀 생략하고, 또는 이제 뭐 딥러닝 하면 요즘 뭐 인베딩 같은 거 많이들 얘기들 하죠. 그래서 복잡한 이제 로우 데이터 같은 거를 이제 컴퓨터가 이제 계산 가능한 어떤 숫자로 된 벡터로 나타낸 인베딩을 사용해서 이제 유사한 거를 찾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앞단에서 추천했던 것 중에 이제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후처리하는 필터링으로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실질적으로 협업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가 지금 얘기 드린 것들은 되게 단순하고 그리고 되게 전통적인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뭔가 궁극적인 이제 추천 모델링이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딥러닝 기반의 뭔가 개인화된 모델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좀 얘기를 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현대적인 딥러닝 방법론이라고 썼는데 엄밀히 말하면 좀 아웃 오브 데이트된 정보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LLM이 뜨고 나서는 약간 이 관련된 논문들이 이제 안 나오고 있어요. 다들 막 LLM 관련된 거라든지 VLM 관련된 거, VLM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쓰니까 좀 고착화되어 있는 약간 도메인이긴 한데 일단 협업에서 실제로 다 사용하는 모델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게 큰 카테고리는 이제 뉴럴 콜렉터 필터링, 그러니까 앞서서 전통적인 방식인 이제 콜렉터 필터링이 있는데 이걸 이제 딥러닝 방식으로 좀 풀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뉴럴 콜렉터 필터링이고, 요거의 첫 시장은 이제 구글에서 YDNDB라는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이 YDNDB에서의 이제 컨셉은 이제 모델한테 학습을 시킬 건데 약간 메모라이제이션 능력이나 이제 제너레이션 능력을 둘 다 학습을 시켜 보겠다라는 컨셉이고요. 지금 첫 번째 이미지가 YDND 구조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오른쪽 같은 경우 그냥 흔히들 말하는 딥러닝에서 그냥 DNN, 그냥 Fully Connected 레이어 쌓아놓은 녀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DNN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역할을 해요.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학습 데이터에 있었던 것도 이제 추론을 하지만 이제 학습 데이터에 없었던 새로운 언싱 데이터가 들어와도 학습 데이터에서 있었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반화된 성능을 추천해 주겠다라는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 왼쪽에 이제 메모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딱 이 예시가 있는데 사용자가 뭔가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프라이드 치킨을 검색한 다음에 치킨 프라이드 라이스라는 아이템, 뭐 메뉴인지 아니면 음식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 쿼리를 쳤을 때 이 아이템을 이제 좀 포지티브 피드백, 그러니까 액션을 취했다더라라는 정보를 이제 학습을 계속하다 보면은 새로운 이제 추천하는 시점에서 사용자 뭐 A라는 쿼리를 던졌고 우리가 이제 후보로 줄 수 있는 뭐 100가지의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100번 추론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스코어에 대한 아이템을 이제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YDNDB 나온 이후로 이 구조를 계속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천 모델들이 계속 발전해 왔어요. 발전해 왔습니다. 예. 이 YDND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실제로 구글 플레이에 당시에 이제 적용이 됐던 모델이고 성과도 되게 좋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뉴럴 콜렉터 필터링의 이제 근간이 되는 모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딥 FM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FM이라는 건 이제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이죠. 어떤 유저랑 아이템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행렬 분해를 통해 가지고 뭔가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고 이걸 다시 계산해가지고 뭐 추천하는 스코어를 만든다 막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그냥 FM 자체는 되게 오래된 알고리즘이고 그냥 트레디셔널한 머신 러닝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해보자라고 나와서 이제 딥 FM입니다. 이 딥 FM은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전통적인 FM 머신에다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합친 거예요. 왼쪽에 보면 이제 FM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FM의 역할을 하는 애, 그리고 오른쪽에 뭐 히든 레이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YDNDB하고 딥 FM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YDNDB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딱 대표적인 이제 하나만 있는데 이 쿼리랑 아이템의 관계를 이제 학습을 이제 메모라이즈해서 하는데 이 메모라이즈 어떤 거라지 사람이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뭐 쿼리 아이템 아니면 뭐 성별과 아이템 아니면 나이와 아이템 이런 것들을 약간 사람이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해줘야 되는데 이 딥 FM부터는 그냥 모든 피처를 다 때려박고 이 모델이 알아서 연관관계를 잘 학습하고 일반화도 잘 할 거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YDND보다 이제 딥 FM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뭔가 새로운 서비스 또는 새로운 지면에 대해서 이제 추천 서비스를 만다고 한다면 딥 FM을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개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 드린 건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고, 네, 이 이후에는 이제 나온 이제 모델들, 대표적인 모델들이고, 이 연도를 봐도 아시겠지만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 이후로 발전은 없어요. 모델 자체의 발전은 없고,
모델 자체에 대한 발전은 없지만 이 모델을 가지고서 어떻게 추천을 잘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테크닉과 이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뒤쪽에서 한번 얘기 드리고 요거를 이제 굳이 좀 리스트업 해가지고 공유드리는 이유는 이제 추천 모델이라든지 아니 뭐 광고 CTR, CVR 모델 같은 거를 좀 서베이나 이제 논문 검색해 보시면 한 40, 50개 정도 논문이 나오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좀 유효하게 고려할 만한 모델들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드립니다. 네, 뭐 딥FM 같은 게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17년도 하베이에서 나온 거고 딥 앤 크로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줄여서 많이 DCN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이제 구글에서 17년도에 나온 거고 그리고 XDF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8년도 그리고 ES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바바에서 18년도 그리고 딥앤크로스 네트워크를 발전시킨 V2가 이제 구글에서 20년도에 나왔었고 뭐 최근에는 또 DCM V3가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실제 실무에서 적용해 본 적은 없어서 한 이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관심이 있으시면은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모델별로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이제 좀 궁금하시면은 논문 요즘 뭐 GPT 같은 거나 클로드 같은 거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논문 받으셔서 PDF 다 때려 박은 다음에 분석해 달라고 하면 기똥차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한번 리스트 정도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모델은 모델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델만 만들었다고 다가 아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3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실시간 추천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때 보면은 당연히 실시간 추천하려면 리얼타임 피처라는 거를 이제 구축을 하고 이제 추론할 때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 뭐 당근 서비스 써보신 분들도 있으시면은 당근에서 뭔가 맨 처음에는 뭐 A라는 제품들이 쭉 나와 있다가 갑자기 아이폰을 검색하는 순간 막 홈피드가 한 1분 내로 다 아이폰을 뒤덮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네, 뒤덮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게 다 당근에서는 이런 리얼타임 피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엔지니어링 레벨로 가가지고 실제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실시간 피처를 다 수집을 해서 어그리게이트해서 또 추론에 쓴다는 거가 쉽지가 않고 또 이거를 나중에 재학습을 한다고 치면은 그 당시에 추론했던 모든 값들을 어딘가 로그를 남겨야 되는데 이 실시간 피처라는 건 시시각각 변하죠. 그러면 이 피처를 다 뭐 요청 건이나 아니면 인퍼런스 건 바이 건으로 다 남겨야 되는 그런 엔지니어링적 챌린지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실시간 추천한다면 온라인 러닝이라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고 또 챌린징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모델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실시간 업데이트가에서 이제 실시간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완전 실시간으로 막 추천 모델이나 광고 모델을 돌리는 회사도 있고 또는 이제 1시간 단위로 이제 거의 한 1억 건이 넘는 이제 데이터셋 갖다가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전략들을 실제로도 실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멀티암드 밴딧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은 아니고 통계 기반의 방법론인데 많이들 좋은 추천이라고 하면은 이제 클릭을 많이 할 것 같은 추천 아니면 유튜브로 치면은 시청을 많이 할 것 같은 추천을 좋은 추천이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추천 결과를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왼쪽에는 익스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아래는 좀 반대로 되어 있네요. 네. 익스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추천하는 모델이 계속 똑같은 추천 결과만 계속 제공을 하고 있어요. 사용자가 딴 거 보고 싶은데 그러면 검색을 해야겠죠. 그런데 요즘 워낙 서비스가 고도가 돼 있다 보고 있고 그리고 컨텐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용자들도 뭘 검색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추천 중에서도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추천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용자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약간 새로운 카테고리에 대해서 추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약간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이걸 또 익스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만약 익스플레이션을 좀
중요하게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 MAB라는 알고리즘 같은 것도 적용을 해볼 수 있고 실제로 현업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한 사례를 얘기 드리면은 만약에 어떤 특정 사용자가 서비스에 새로 가입을 했어요. 그럼 행동 이력이 하나도 없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DBFM이든 아니면 DCA는 그런 모델 갖다 추론은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을 건데 결과 엄청 부정확할 거예요. 근데 그 부정확한 결과 운이 좋게도 좋으면 다행이지만 약간 유저 경험 해칠 정도로 안 좋다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뭐 통계 기반을 하든 아니면 이런 MAB 방식, 고전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추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무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이제 추천 모델링 그리고 좀 부수적인 것들 좀 얘기를 드렸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원래 얘기 드리고 싶은 주요 주제는 이거였어요. 솔직히 뭐 추천 모델이 뭐고 추천이 뭐고는 솔직히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요즘 뭐 GPT한테 물어보면 아마 제 발표보다 더 잘 알려줄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추천 시스템을 실제로 이제 프로덕션에 적용한다고 이제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험으로 통해 가지고 배우는 게 되게 많고 어떻게 풀지도 좀 시간과 이제 사람을 써가면서 하는 게 많아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를 드리고자 해요. 일단 기술적인 챌린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콜드 스타트 문제가 있어요. 콜드 스타트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일단 이 슬라이드에는 뭐 신규 사용자, 과거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우리 서비스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없어요. 또는 신규 아이템. 그러면 사용자가 있어 신규 아이템이면 이 아이템에 대해서 이 사용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만드는 추천 모델을 가지고서 예측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예측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부정확한 예측을 할 거고 또는 만약에 아예 신규 서비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또는 신규 지면 아니면 신규 무슨 상품을 만들어요. 추천 상품. 그러면 우리는 과거 데이터조차 없어요. 과거 데이터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콜드 스타트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고 이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그 추천 방법론 중에 1세대라고 얘기 드렸던 단순하게 그냥 통계 기반으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요거는 개인화는 안 될 거예요. 개인화도 안 되고 궁극적인 이제 추천은 아니겠지만 이 인기도 기반 추천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이 추천이 어떻게 나가는지 우리는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인기도라는 걸 정의를 하고 뭐 커리로 짰던 코드로 짰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사용자의 피드백이 좋지 않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턱대고 처음부터 딥러닝이나 뭐 엄청 좀 고도화된 모델을 썼어요. 그러면은 막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거 고치는데 막 1시간 만에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한 또 디버깅이 쉽고 설명 가능하고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기도 기반 모델로 나가고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모델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가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시간 반응형 탐색 알고리즘인데 이게 아까 얘기 드렸던 MAB라고 보시면 돼요. MAB도 처음에는 이제 부정확하지만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이제 노출과 이제 사용자 피드백 데이터가 이제 궁극적인 값, 옵티말이 이제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버깅이 되게 쉽고 솔직히 이거는 구현하는데 진짜 몇 시간도 안 걸리는 단순한 알고리즘이라서 초반에는 이렇게 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뭔가 회사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는데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되게 안정적이고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도 가장 쉬운 방법이라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딥러닝 또는 뭐 AI 쓴다고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우리 서비스에 아직 사용자 트래픽이 충분치 않아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고도화된 모델을 못 쓰겠죠. 그럴 때는 이제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외부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이걸 약간 트랜스퍼 러닝을 해가지고 이제 접근을 많이 하고요. 여기서 제가 굳이 외부 데이터라고 했는데 그냥 현업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트래픽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지면에 비슷한 뭔가 추천 알고리즘이 돌고 있으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단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고 나서 베이스 모델을 만들고
대신에 얘는 새로운 지면이나 새로운 이제 추천에 대해서는 약하겠죠. 부정확하고. 대신에 이제 얘를 해서 어느 정도 베이스 성능 정도로 안정성 있게 좀 제공을 하다가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좀 고도화된 모델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뭐 트랜스퍼 러닝으로 해서 뭐 이 지면에 대해서 학습했던 결과를 이 지면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성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확장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근데 흔히들 이제 스타트업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거를 고민할 때쯤 되면은 이미 성공한 서비스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일단 추천 시스템에서 현업으로 생각해보니까 확장성 문제가 있거든요. 이 앞서 본 모델들 보면은 이제 AI랑 관련해서 논문이나 이제 머신러닝 관련해서 논문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모델들에 비해서 되게 단순해요. 풀리 커넥터 한 3-4개 층 쌓고 왼쪽에 뭐 FM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XDBFM 같은 뭐 CIN이라는 컴포넌트를 넣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단순해서 단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프라를 엄청나게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천이라는 거는 거의 이 서비스의 모든 트래픽을 받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근 같은 경우에도 홈피드에 있는 트래픽 다 받겠죠. 토스에서도 뭔가 추천을 한다고 치면 토스에 대한 트래픽을 다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트래픽만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추천해야 되는 아이템이 많다고 하면 이제 곱하기 n배로 해서 트래픽을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스럽게 이제 인프라에 대한 이제 비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 실시간 처리까지 실시간 피처 처리까지 한다고 하면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결정해야 될지는 이제 서비스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서비스가 성숙해지고 한다고 하면 이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잡성 관리인데 이 복잡성 관리는 앞서서 뭐 자연스럽게 얘기 드린 것 같긴 하지만 딥러닝 모델을 그냥 무턱대고 딱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를 디버깅한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잘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와요. 이거 디버깅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는 이게 모델 문제인지 아니면 뭐 데이터 쪽 문제인지 아니면 인프라 쪽 문제인지 보기 힘들어요. 실제로 실무에서 확인해 보면 막 일주일 내내 이거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복잡성 때문에 저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한다고 치면 더더욱이 간단한 모델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통계 기반 모델로 해서 이 서비스에서의 추천이라는 어떤 기능이 사용자한테 매력적이고 효과성이 있는지를 검증을 한 다음에 기술적으로 좀 고도화를 하는 게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챌린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저는 사실 뭐 스타트업을 뭐 다녀본 적은 없긴 하지만 뭐 유니콘 정도 되는 회사를 다녀봤겠죠. 네, 당근이나 토스. 그런 데서도 실제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되게 빨리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해요. 그래서 MVP 단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컨셉을 빠르게 출시를 해가지고 증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통계 기반으로 해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요런 거 같은 게 금방 거의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도 필요 없죠. 백엔드 개발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빠르게 하고 그리고 이 추천이라는 게 사용자한테 충분히 매력적인 어떤 서비스로서 가치를 준다고 생각하면 성장 단계에서는 이제 정통적인 ML 방식을 도입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A/B 테스트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모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 피처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학습 전략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데이터 구성을 좀 또 달리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새로 바꾼 그 모델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다들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는 이 모델 두 개에 대해서 둘 다 트래픽을 태워서 사용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겠죠. 근데 이게 말은 이렇게 쉬운데 A/B 테스트 잘못 도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B 테스트 통한 결과를 가지고서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써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서비스 관점이나 이제 모델 관점에서 보면 이 모델이 좋고 안 좋다라고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매트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단순하게 뭐 클릭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커머스라고 하면은 전환율이라고 하면 뭐 장바구니에 클릭을 하고 장바구니에 넣었다, 아니면 클릭을 하고 구매까지 했다, 또는 이제 완전 서비스 관점으로 보면 또 매출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클릭률은 향상시켰는데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안 좋은 케이스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 변경 실험이나 이제 기술 변경 실험을 많이 할 때 A/B 테스트에 대한 시스템, 또는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부적인 정책 같은 거를 잘 정해놓지 않으면은 이제 실험은 실험대로 하고 의사결정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일들이 많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있는 회사에 합류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돼요. 딱 3개월 됐는데,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이 A/B 테스트 할 때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A/B 테스트를 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주요 깊게 봐야 되는 이제 매트릭, 최대 2개로만 보고, 그리고 실험을 이제 실행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이제 가드레일 지표를 최대 3개까지 지정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지표들이 이제 우리 의도대로 잘 안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지, 그런 것들을 다 명시화를 해놔요. 그러면은 이제 실험이 딱 끝나면 대부분 하루가 아니 한 몇 시간 안에 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L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한다고 하면 A/B 테스트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A/B 테스트까지 하고 뭐 전통적인 ML 방식까지 잘 도입을 했는데, 이제 좀 더 고도화된 개인화를 하고 뭐 이제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처럼 완전 실시간 개인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 이제 딥러닝 모델과 이제 실시간 개인화를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제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특히 실시간 개인화라고 하면은 이제 MLOps 관련된 분들의 역량이 되게 많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추천뿐만 아니라 뭔가 머신러닝이나 이제 AI 쓴다고 하면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이제 알고리즘 평양이라는 건데,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좀 주로 쓰는 약간 용어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건데, 필터 버블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필터 버블이란 뭐냐면 비슷한 컨텐츠만 주구장창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발생하냐면, 모델을 엄청나게 고도화를 시키고 나면은 이 모델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많은 사용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추천을 최상단에 끌어올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그 컨텐츠만 계속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은 사용자는 뭐 새로운 걸 보고 싶은데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온다던가 하는 이슈가 생길 수 있고, 광고로 치면은 이제 다양한 광고를 노출을 시키고 광고주의 예산을 소진시키는 게 회사의 매출인데, 특정 광고만 계속 나가게 되면은 이제 매출에서도 좀 타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추천 알고리즘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비슷한 콘텐츠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고, 이런 거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성 확보, 또는 이제 뭐 굳이 뭐 매트릭적으로 보면 다이버시티라는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A/B 테스트 할 때 뭔가 이 모델 컨트롤과 베리언트, 그냥 실험과 대조군이죠. 각각에 대해서도 이제 추천되는 아이템들의 다양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코 챔버라는 거는 기존 경해를 되게 강화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좀 이제 필터 버블하고 좀 맞닿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특정 한 모델을 계속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도 그렇고 사용자들이 약간 행동하는 패턴이 고착화가 되거든요. 이 고착화가 되면은 학습 데이터에서 뭔가 변화가 없고, 그런 모델이 계속 똑같은 패턴을 학습하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모델 성능, 실제로 이제 매트릭이 계속 하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사례는 아니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뭐 당근이란 서비스에서 홈피드에서 뭐가 엄청 고도화된 CTR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델을 계속 쓰다 보니까 CTR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단기간에 빠지진 않아요. 근데 막 6개월, 1년 단위도 보면은 이제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에코 챔버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없지만, 이제 모니터링 툴 같은 거를 가지고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이제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기 편향 같은 경우에 뭐 필터 버블하고 약간 비슷한 거일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인기 편향은 어떤 거냐면 이제 모델도 모델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통계 기반 모델을 썼다고 칠게요. 뭐 구매를 많이 한 아이템, 아니면은 뭐 사용자가 많이 클릭한 아이템, 이런 거 당연히 이제 단순한 통계 모델을 쓰면은 이제 과도한 추천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는 이제 우리 회사는 지금 매출이 중요해.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물건 가격에 대한 요소를 넣어서 추천을 하겠다라고 해도 특정 아이템만 계속 추천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히 이제 사용자의 이제 경험을 이제 해치는 추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예전 제가 위에서 얘기 드렸던 뭐 XDFM, 뭐 DFM, 뭐 DCM 같은 거는 좀 불가능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LLM 기반으로 뭔가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뭐 설명 가능하게 이제 뭐 결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왜 추천이 됐는지를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추천하는 결과물에 대한 신뢰를 사용자 직접적으로 어플을 한다던가, 아니면 디버깅을 할 때 뭔가 에비던스로 활용을 한다거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성 부족 같은 게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익스플로이테이션 관련된 내용이에요. 단순히 그냥 추천 엄청 잘하는 모델을 가지고서만 하면은 이제 사용자는 어느 한 카테고리에 그냥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추천을 하면 안 되고, 이제 뭐 새로운 관심을 가질 만한 아이템에 대해서도 이제 탐색적인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던가 해서 이제 새로운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추천은 그냥 한 모델 또는 한 알고리즘으로 되진 않아요. 되진 않고, 실제로도 이제 뭐 DCN V2 같은 이제 좀 더 검증된 모델 가지고서 개인화를 하지만, 일부 트래픽 같은 경우에 심지어 랜덤으로 송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아이템 같은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이제 모델 하나로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슬라이드까지만 하고 잠깐 쉴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이건 진짜 사업적인 거예요. 그냥 연구나 그런 건 아니고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비즈니스 단에서 이런 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GDPR이 있고, 유럽은 또 과징금이 되게 세서 만약에 유럽 쪽을 고려한다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CCPA라는 이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요즘 뭐 다양한 서비스들 보면 뭐 개인화 뭐 추천 개인화 하는데 이제 너의 정보를 써도 되겠니? 다 동의받죠. 근데 동의 안 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이 사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행동했던 정보를 가지고 추천하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걸립니다. 법적으로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만약 이걸 모르면은 그냥 데이터 우리가 갖고 있는 대로 다 때려 박아서 모델 학습해서 추천해야지라고 하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이슈가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 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조건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로는 그런 게 있어요. 데이터 익명화랑 이제 뭐 차분 프라이버시 뭐 연합 학습이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그냥 퉁쳐서 얘기하면은 개인 정보가 좀 민감한 도메인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토스가 그래요. 토스는 금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되게 민감해서 모델 학습을 하는 데이터셋을 만든다고 하면은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사용자의 금융 결제 내역도 볼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사용자가 토스되어 있는 모든 서비스들에서 행동했던 걸 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 사용자가 누군지 특정은 못 지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서 어떤 A라는 사용자가 이렇게 행동을 했네? 라고 하면 이 A라는 사용자가 누군지는 절대 특정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 성별 같은 경우는 그냥 쓰지만 나이 정보 같은 경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안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10대, 20대, 30대로 나누는 이유도 이렇게 나이를 뭐 특정 짓지 않고 이렇게 레인지로 나눈다고 하면 누군지 특정을 할 수가 없겠죠. 뭐 이런 방식으로도 우회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뭐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 중에 이런 익명화 관련된 작업을 많이 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잘 마스킹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들을 다 쪼개내가지고 원본 데이터를 못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의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추천 또는 이제 추천 시스템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드렸고, 이제 추천과 이제 광고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추천하던 분이 이제 광고 도메인으로 일을 한다던가, 광고 쪽 분이 추천 쪽 일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 둘에 대한 이 관계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이거를 좀 굳이 광고를 이제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실제 광고 서비스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대표적인 회사로 보면 몰로코 같은 경우는 광고 업만 하는 회사죠. 또는 이제 뭐 서비스 홍보를 위해서 광고를 집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광고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추천과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벤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이제 광고라는 게 추천의 서브셋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사전적 정의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추천 시스템은 이제 앞서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사용자 이제 선호도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를 매칭해서 이제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는 거. 근데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이 컨텐츠를 이제 추천해서 제공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목표와 되게 복잡한 비즈니스 제약까지 같이 고려하는 게 광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광고란 이제 추천에다가 수익성을 최대화를 합니다. 이 수익성이라는 거는 이 광고 플랫폼뿐만 아니라 광고주도 포함을 해요. 그리고 광고주의 목표도 달성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한번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광고를 집행한다고 하면 기대하는 효과가 있겠죠. 결과물. 그게 뭐 회원 가입이 될 수도 있고 구독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됐든 우리가 기대하는 사용자의 액션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주는 이제 돈을 지불을 광고는 이제 돈을 지불을 하는데, 그래도 뭐 100만 원을 지불했다고 했어요. 그럼 광고주는 기대하기 1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얻기를 원하겠죠. 이거를 이제 만족시키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광고 시스템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되게 대표적인 광고 도메인으로 치면 되게 대표적인 이제 그림인데, 추천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랫폼과 이제 사용자 이 두 명의 플레이어만 있어요. 뭐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자일 거고, 근데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 광고주라는 플레이어가 한 명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광고 플랫폼, 광고주, 사용자 이 셋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건 매출을 최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매출을 최대화하면서 사용자의 경험은 유지시키고 싶어요. 그렇고 이 광고 플랫폼의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사용자는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광고주가 더 들어오기를 기대해요. 이게 이제 광고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사용자는 관련성이 높은 컨텐츠를 계속 제공받기를 원해요. 근데 광고도 내가 원했던 광고 또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광고이길 바래요. 또는 이제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는 경험을 얻길 바래요. 이게 한 2년 전이었을까요? 그 IT 빙하기라고 해서 IT 회사들이 엄청 긴축을 하고, 그리고 방대하게 모아놨던 트래픽을 가지고서 매출 프로젝션하기 위해서 광고들을 엄청 많이 집행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잘 이제 랜딩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이제 광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광고를 딱 추가를 했는데 사용자 경험이 되게 안 좋아진 서비스도 있을 거거든요. 이게 딱 이 두 번째, 사용자한테 이제 방해되는 경험을 준 거죠. 광고를 집행함으로써. 또 이제 사용자 같은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잘 지켜주길 원하고, 그럼 이제 광고주 같은 경우 이제 뭐 ROI, 로아스 이런 얘기를 썼는데, 결국엔 그냥 내가 쓴 돈 대비 더 많은 효용을 얻길 원한다 이런 거고, 또는 이제 광고를 하다 보면 이런 걸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이 광고는 뭐 예를 들어서 AI 관련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이 광고를 보여줘. 이게 타겟팅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광고주가 직접 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 다 해주는 게 이제 광고 플랫폼, 광고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광고의 종류가 돼요. 광고의 종류인데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3개 정도만 가져온 거고, 실제로 뭐 구글이나 메타나 아니면 뭐 네이버만 봐도 광고 상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냥 단순히 클릭률만 이제 최대화 해주는 것도 있고, 앞서 얘기했던 뭐 ROI, 로아스 최대화 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도달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까지 그냥 도달만 잘 시켜주는 그런 광고들도 있어서 되게 다양하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3개 정도만 가져왔고, 이 네이티브 광고 같은 경우에는 딱 정의하면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광고를 노출해서 사용자가 광고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 해치지 않고, 그리고 또 사용자 같은 경우에 광고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클릭을 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같은 거, 요즘 이제 사용자가 많이 인지를 하는데, 릴스 같은 거, 릴스에 이제 광고 처음 도입됐을 때 보면 넘기다 보면 광고인지 모르고 그냥 클릭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네이티브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 스폰서드 광고 같은 게 뭔가 계약 관계에 의해서 하는 광고고, 이제 우리가 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건 이제 브랜드 파트너십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회사에서 뭐 삼성전자 같은 큰 대기업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약간 맞춤 광고로 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 지면에다가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들. 그리고 요즘 웬만한 광고하는 회사들은 다 하는 건데 이제 타겟팅이라고 해서 이 타겟팅이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뭐 성별에 의한 타겟팅이 정말 쉽죠. 왜냐면 요즘 프로필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AI에 관련된 창업을 할 사용자한테 타겟팅 해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이때 이제 AI,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뭐 DBFM, 뭐 DCN 그런 모델들이 아니라 좀 더 고도화된 AI 모델들을 이런 타겟팅 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시 드렸던 AI 관련돼서 이제 스타트업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과장된 이제 예시였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광고주가 집행을 해보고 났더니 약간 이 그룹 같은 경우에 내 광고 잘 먹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다음부터 이 그룹한테만 이제 광고를 노출시켜줘. 이렇게 타겟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많은 광고 회사들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타겟팅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서비스에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은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은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뭐 운동에 관심이 있다. 요거는 결국에 이제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서 클래시파이어 만들면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추천하는 모델이나 아니면 광고 모델, 앞단에다가 모델을 하나 더 둬서 이제 관심사를 추론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요것도 추천이랑도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광고만이 아니라 맥락적 배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다양해요. 좀 단순한 예로 들면은 어떤 글로 만든 컨텐츠도 있고 이미지로 된 컨텐츠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컨텐츠는 서로 다른 서비스예요. 근데 하나의 PD에서 노출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단순하게 하면은 그냥 뭐 짝수계에서는 이미지가 나오고 이제 홀수계에서는 이제 텍스트가 나오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건 최적의 이제 배치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맥락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배치가 가장 최고의 배치일까라고 이제 계산하는 것도 요즘 다들 AI나 머신러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크로스셀 같은 경우에 그냥 연관 상품 광고예요. 쿠팡에서 이 상품 샀으면 뭐 이 상품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광고 타겟팅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광고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이제 IT 서비스에서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면은 반드시 이제 고려돼야 되는 건데, 이제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당장 이제 돈이 급해서 이제 뭔가 매출 프로젝션을 많이 해야 돼서 수익성을 많이 극대화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사용자의 이제 만족감 같은 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광고가 안 나갔었는데 이제 광고를 송출하는 순간부터 이제 사용자가 이제 방해된다, 뭐 내가 알던 UI가 아니다, 막 사용성이 안 좋아졌다, 그런 피드백이 오면서 안 좋아져서 이 둘에 대한 밸런스를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기할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광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광고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IT 서비스를 만들고 이제 우리 서비스가 잘 운영이 되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잘 우리 서비스한테 만족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매트릭으로 많이들 CTR을 봐요. 네. 우리가 제공한 컨텐츠를 사람들이 얼마나 클릭을 했나. 네. 그런데 이제 이 클릭률, CTR만 보면은 되게 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높은 CTR이라고 해서 높은 만족도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게 클릭을 유도하는 뭐 자극적인 컨텐츠가 실제로 만족도는 낮을 수가 있어요. 또는 단기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을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갑자기
어떤 뭐 쿠팡 같은 이커머스에서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 50%뭐 대박 할인을 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 많이 누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클릭이 아니죠. 구매까지 해야 되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클릭률만 보면은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커머스가 아니라 뭐 컨텐츠를 이제 제공해주는 뭐 피드 같은 거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은 자극적인 제목 또는 이제 뭐 자극적인 제목에 이제 컨텐츠들이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근데 막상 눌러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데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AI로 생성하는 그 쇼츠나 그런 거 업로드 못하게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고, 이런 것도 이제 클릭베이트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화되면은 이게 단기간에 최적화가 되겠죠. 왜냐면 우리 CTR만 보고 있고, 사용자들은 이 자극적인 컨텐츠 엄청 누를 거니까, 서비스가 잘 되고 있네. 근데 막상 장기적으로 보면서 사용자는 이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클릭률의 함정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CTR뿐만이 아니라 뭐 체류 시간이나 전환, 컨버전이죠. 그리고 요거를 보는 매트릭이 CVR인데 이런 것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고, 또는 이제 뭐 서비스마다 다르겠죠. 품질 지표를 본다던가 아니면 서비스면은 장기 매트릭 같은 것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마 클릭이라는 건 바로 직관적으로 아실 텐데 이제 전환이라는 거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제 비즈니스적인 목표로 볼 때 이제 전환이라는 종류가 서비스별로 되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 뭐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클릭을 하고 장바구니에 넣은 것까지가 전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제까지 한 게 전환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는 뭔가 유료 구독 서비스를 한다고 치면은 뭐 가입이 전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료 서비스 전환까지 한 게 전환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결국에 다 서비스에 맞게 이제 정의하기 나름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좀 어떻게 최적화를 할까라고 하면 못하고 하네요. 최적화 전략 같은 경우에 이제 퍼널을 분석을 하고 이제 타이밍을 최적화하고 개인화를 한다든가 뭐 증명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딱 뭐라고 말을 못 해드리는 게 상황과 서비스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최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냥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있어서 모델을 고도화하는 것보다 흔히 말하는 데이터 어널리스트 분들이 약간 데이터를 서비스에 맞닿아서 잘 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전환율 같은 경우에 이제 목표간 트레이드 오프가 되게 커요. 이거는 CTR도 그렇고 CVR도 마찬가지라서 이 단기적인 목표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바로 매출이 증가하는 게 이제 좋겠죠. 그리고 클릭률도 향상이 되고 세션단 페이지 뷰가 높아지는 것도 좋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서비스를 뭐 한 달만 할 것도 아니고 영속성 있게 하고 싶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LTV라든지 아니면 신뢰도, 브랜드 신뢰도라는 걸 또 측정하는 매트릭들이 있거든요. 또는 기관도 있고 그런 것들 생긴다던가 아니면 사용자 만족도도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제 실제 좀 제 경험 공유를 드리면서 좀 머신러닝이나 AI 서비스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에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미리 고려해보면 좋은 것들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과최적화 부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초기에 CTR 예측 모델을 엄청 고도화해서 개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CTR이 10몇 프로가 올랐어요. 이거 실무에서 되게 엄청 많이 오른 거거든요. 심지어 이제 CTR 예측 모델을 처음 만든 것도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더 추가로 개선을 시킨 거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중요하게 했던 그 다이버시티, 다양성이 감소를 했어요. 그 말뜻은 신기하게도 CTR은 올랐는데 사용자들은 이탈을 해요. 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단위 지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마 추천뿐만은 아니고요. 뭔가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렇게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서 이제 서비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지표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는데 광고 클릭 수를 최대화하는 게 목표였어요. 이거는 광고 상품 중에 클릭 최대화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했더니 이제 광고 클릭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하다 보니 사용자들 결과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사용자들 경험에는 약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추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이 무시하게 되니까 광고 차단율이 증가해서 결국에는 매출이 줄었겠죠.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광고 클릭수를 최대화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잘 굴러가는지 보려고 하면 클릭수만 보면 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제 경험적으로 제가 뭐 딥러닝도 좋지만 고전적인 머신러닝 아니면 통계적인 그런 추천 방식들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통계적 방법론은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해석 가능한 게 되게 큽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노출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커지면은 비개발자 분이 어떻게 추천이 나가는지 알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세일즈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그런데 이분한테 막 딥러닝을 설명해 줄 수는 없죠. 네. 설명을 하더라도 그분이 세일즈 할 때 그걸 아마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무자 분들하고한테 약간 높은 이해도를 전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는 그냥 통계적인 방법을 쓰는 게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발생할 때 빠르게 원인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되게 빠른 실험과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딥러닝도 좀 인프라라든지 옵스 같은 걸 좀 이제 고도화를 하면은 거의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실험이 나갈 수 있긴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한 달에 뭐 하나 나가기도 말까 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통계적인 거를 통해서 되게 짧은 개발을 쓰고 저건 리소스라고 하면 이제 시간과 사람과 돈과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저건 리소스를 이제 써가지고 되게 빠른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 추천이라는 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죠. 뭐 A라는 추천 방식을 썼는데 아니었어요. 근데 딥러닝 기반으로 하려고 우리가 6개월 동안 시간을 썼어요. 이거 빼는 거 없애기는 거 결정이 되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통계 기반으로 그냥 한 1, 2주 툭딱 해서 이제 실험 많이 해보고 한 달 정도 했다가 뭐 페이드아웃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통계적인 방법론을 써서 되게 빠른 실험과 증명을 하는 게 되게 장점이고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통계 기반 또는 이제 고전적인 머신러닝 방식을 쓰면 이제 딥러닝 또는 AI 방식에 비해서 적은 데이터로도 이제 서비스 또는 이제 추천을 할 수가 있고 오버피팅도 이제 딥러닝 기반들이 할 수가 있고 노이즈에 대해서도 훨씬 강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였어요. 다들 이제 AI 쓴다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한다고 한 것 같고 되게 첨단 기술인 것 같고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흔히 말하는 만능주의가 사실 현업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획자분이 와서 이거 뭐 AI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고려할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서비스 레벨에서 안정화까지 도달시키려고 하면 개발을 떠나서 되게 많은 인적 자원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통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걸 POC를 하든 MVP를 해가지고 빠른 방식으로 증명을 해 나가는 게 더 좋다고,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주니어 분들 아니면 또는 제가 면접을 들어가 항상 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지만 전 항상 통계 공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통계로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통계를 모르면 내가 알고 있는 뭔가 되게 흔히 말하는 있어 보이는 그런 기술로들 많이 풀려고 하는데 그게 무조건 답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100%로 완벽한 게 없어서 처음에 40%로 증명하고 그거를 디벨롭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때가 되게 많아요. 또한 그리고 복잡한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래요. 논문에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이 논문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좋대요. 근데 실제로 적용해보면 그 아래 있는 논문에서 말한 모델이 더 성능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 좋은 방법이 최고의 선택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오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되게 많은 자원이 필요해요. 딥러닝 또는 AI 쓰려면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럼 무수히 많은 케이스들에 대해서 다시 백트래킹을 하고 또는 뭐 로깅이 잘 안 돼 있으면 또 로깅을 쌓아야 되는데 로깅을 또 쌓았더니 똑같은 게 재현이 안 돼. 그러면 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이제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능이 아니다라는 걸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적인 복잡도를 단계적으로 이제 복잡도를 늘리는 게 이제 중요하고 요거는 이제 앞서서 얘기한 걸 그냥 종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통계적
로 이제 기준선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베이스라인이에요. 베이스라인이고 서비스를 굴리는데 문제는 없는 정도. 대신에 우리가 앞으로 뭔가 모델이나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서비스적인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얘는 무조건 이기자라는 이제 기준을 잡는 방식이고, 이게 이제 협업 필터링, 콘텐츠 경영 필터링, 뭐 HC 스테레오 쓰기는 그냥 통계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강조했었던 A/B 테스트를 통해서 되게 객관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어요. 그때 이제 딥러닝 또는 AI로 보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능 향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복잡한 피처 인터랙션을 통해서 초개인화, 흔히 말하는 초개인화를 하고,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모델이 또 성능이 좋다고 얘만 쓸 수는 없어요. 쓸 수도 없고 쓰는 게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랑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지도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프로덕션에서 이제 추천이든 아니면 딥러닝 모델을 쓴다고 했을 때 고려할 게 뭘까요? 혹시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사업 지인 중에 뭐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 모델링은 되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연구실 그냥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연구실에서 말하는 논문에서 말하는 정확도랑 실제 데이터 갖다가 하는 정확도랑 일치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오프라인에서 학습을 하고 성능이 좋다고 판별이 났는데 온라인에 나갔더니 성능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다 모델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무수히 앞단에 있는 엔지니어링적인 것들, 뭐 엔지니어링 거라고 하면 이제 옵스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델을 서빙하는 플랫폼일 수도 있고, 그런 되게 수십 가지 엔지니어링 문제들이 되게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얘기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미 통계 기반 또는 약간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반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로. 그런데 우리도 이제 뭐 딥러닝 AI로 전환을 해야겠다 라는 결정이 되게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아래는 뭐냐면, 모델링과 엔지니어링이 약간 20대 80, 이건 제 경험이에요. 뭐 객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모델 성능보다도 제가 시스템 전체 안정성과 확장성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한 3년 전, 4년 전쯤부터 이제 MLOps 엔지니어를 그렇게 많이 뽑는 것 같아요, 회사들에서. 이제 뭐 좀 모델링 할 줄 아는 사람들 많이 채용을 해서 이제 좀 좋은 모델 가지고도 서비스 굴려봤더니 뭐 장애도 많이 나고, 아니면 추가적인 뭔가 고도화된 개인화라든지 이제 실시간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모델러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모델링뿐만 아니라 엔지니어에 대한 리소스도 되게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요즘 약간 회사의 트렌드가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고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있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요즘 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무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한정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모델링을 하지만 머신러닝 엔지니어거든요. 그래서 모델링도 하고, 전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하고, 막 옵스도 좀 하고, 그냥 서빙도 다 해요. 그래서 요즘은 다 엔드 투 엔드로 하는 게 좀 많이 선호도 하고, 실제로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엔지니어링 문제가 있어요. 이제 혹시 이 글 많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뭔가 사용자가 요청을 했는데 서비스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요. 2초인지 3초인지 모르겠는데 3초 이상 걸리는 이제 결과는 사용자를 떠나게 만든다라는 그런 되게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추천 같은 거를 한다고 치면은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지금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우리 모델 아웃풋을 내는데 주어진 룸이 대부분 100ms 아니 50ms, 그 안에서 한 뭐 100배치, 100개의 아이템 또는 500개의 아이템 앞에 뭐 필터링을 하고 이제 넘어오는 게 이제 500개에서 100개 정도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든 추론을 해서 100ms 안에다가 이제 요청한 서버한테 전달을 한다던가, 그리고 초당 막 10,000건을 이제 소화를 해야 된다던가, 그리고 요거를 또 좀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캐싱을 한다고 하면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시간 데이터, 리얼타임 피처를 쓰고 싶다고 하면 스트리밍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진 않거든요.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하는 거는 이제 충분히 하고 뭐 카프카라는 거를 기술 스택을 쓰면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고 뭔가 장애 상황에 빨리 대응을 하고 혹시라도 이제 파이프라인이 터졌을 때 이거를 원복해서 이제 복원을 하고 그러한 이제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되게 요즘 좀 챌린징인 것 같아요. 많은 회사들에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배치 파이프라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델을 1시간마다 업데이트를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모델을 학습하는 학습 데이터는 실제 노출했을 때에 사용했던 피처 값들이어야겠죠. 근데 이게 이 모든 피처들을 다 복사해가지고 저장하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데이터는 따로 이제 스냅샷 같은 걸 떠서 뭐 1시간 단위로 업데이트를 안 하도록 뭐 구성을 해서 조인해서 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잘못 만들게 되면은 오프라인에서 모델 성능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온라인 나갔더니 성능이 안 좋아요. 대부분 이런 케이스가 이제 실제 온라인에서의 노출됐던 정보가 아닌 뭔가 잘못된 정보가 오프라인 뭐 피처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로그에 쌓여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되게 발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데이터를 다 까보고 아니면 뭐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하고 다 얘기를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뭐 실시간 리얼타임 피처뿐 아니라 배치 파이프라인으로 뭔가 모델 같은 거를 개선하는 작업을 할 때도 이제 이런 것들이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퀄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한 달 동안 잘 굴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모델 성능이 떨어졌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디선가 데이터가 빵꾸가 났어. 근데 이거 사전에 알면 좋죠. 그런데 대부분 모델이 한 몇 개월 동안 잘 굴러가면 다들 관심이 없어요. 딴 일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데이터의 이제 건강성, 품질 같은 거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 이런 데이터 파이브는 새벽에 항상 터집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콜드 스타트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스킵을 하고 이제 데이터 지연 일관성 같은 경우 이제 배치로 할 때 실시간으로 할 때 이제 다른 결과 아까 앞서 얘기 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데이터 소스를 쓰고 이제 동기화하는 문제. 요거는 이제 요즘 AI 한다고 치면 이제 레그 같은 거 많이 쓰고 할 텐데 레그 쓰실 때 그 데이터 소스를 하나만 쓰면 상관이 없는데 되게 여러 소스 많이 쓸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업데이트나 이제 싱크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동기화 같은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전 회사에서 그 AI 플랫폼 업무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니까 뭐 데이터별로 이제 업데이트되는 시간도 다르고 해서 좀 여러 데이터 소스를 가져다 쓴다거나 이런 동기화된 문제에 이제 직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모니터링과 디버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모델이 어느 순간 안정화가 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 하나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일런트 페일러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시스템적으로 장애는 아니에요. 근데 모델이 예측을 이상하게 해요. 근데 그거는 까보기 전까지 모르거든요. 모르겠죠. 막 장애가 나서 뭐 서버에서 에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또 사용자가 또 추천 결과를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일런트 페일러가 있어서 요런 것들을 좀 감시할 수 있는 대시보드의 얼러트 같은 거를 좀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 정화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한 모델을 계속 100% 트래픽으로 다 태우다 보면 지속적으로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편향도 이제 모델에 대해서 편향이 생길 수 있다. 아까 앞서서 얘기 드렸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요구사항 관련돼 가지고 이게 뭐냐면 만약에 딥러닝 모델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되게 좋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그래서 이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에 대한 뭐 아이템을 빨리 급하게 추천을 해야 된대요. 딥러닝 같다 못하겠죠. 노출됐던 이력도 없고 또는 뭐 새로운 아이템이니까 못할 거라서 이렇게 실시간 반영을 할 수 있는 뭔가 폴백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장치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두는 편입니다. 네, 이건 뭐 추천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AI를 쓰면 그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GPT 같은 레그를 쓴다고 치면은 호출했는데 만약에 레그에서 검색되는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 구글 API에서 구글에서 최소한 검색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폴백 전략들을 많이 짜잖아요. 그래서 뭐 AI 머신러닝에서 이제 프로덕션을 한다면 이런 폴백 전략을 이제 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법적 규제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양성과 정확성. 아까 요거는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 얘기했던 거고, 정확한 거 좋죠. 정확한 거 좋은데 너무 그냥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지만 좋아할 것 같은 건 모르거든요. 이걸 서비스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모델 추천 자체도 그냥 정확도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유저가 그냥 한 곳에 갇히게 돼요. 갇히게 되고, 그래서 또 좀 다양성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 준비했던 거는 이렇게 다 얘기 드리게 된 것 같고요. 네, 긴 시간 동안에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